어제 눈길을 끈 건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한 그런 설명 모습이었습니다. 15분을 할애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 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체포동의안 설명을 보면요. 네. 저는 원래 저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이건 부결된다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설득한 거죠. 그래서 저런 예가 등장해요. 저 예는 전혀 법률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휴대전화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 이런 게 법률적인 의미는 없잖아요. 네. 다만 일반 국민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성남FC 제3자 뇌물죄 같은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후 뇌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제 얘기는 한동훈 장관도 이거 어차피 부결될 건데 국민들한테 왜 체포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체포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그 쉬운 용어들 뭐 네.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저 연설 이유를 설명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일단 가장 좀 말을 빨리 하는데 좀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 용어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게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것도 고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 의원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한 장관과 또 이재명 대표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도 어제 연출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는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회개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자, 어제 표결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상한 표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두고 양쪽이 좀 붙으면서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보시죠. 조선일보 볼 텐데 무냐 부냐 야 쪽에서는 가부 동수 맞추려고 부를 주장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적혀 있는 것과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이걸 두고 과연 이걸 부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은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느냐, 이걸 놓고 지금 한 1시간 이상 여야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부냐 무효표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거 부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글쎄, 저거는 이제 그 글씨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읍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 밑에 거는 비읍자를 이렇게 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두 개 다 부표로 보이기는 합니다. 저건
글씨체의 문제죠. 부표로 보이긴 가는 하는데. 아닌 건 확실히 보여요. 네? 가가 아닌 가가 아니 근데 그건 밑에 확실히 거는 보이긴 합니다. 밑에 거는 한자로 가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가가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부로 보이는데 저런 부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의장이 하나는 무효표, 하나는 부결표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린 거죠. 사진 다시 비춰주시면 지금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이제 무효표로 부결로 처리를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정말 알아보기 힘든 이 글자는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표는 뭐 반대한다, 한 표는 무효 처리를 하면서 이제 139대 138, 뭐 무효표, 뭐 기권표 9표, 11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그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어저께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예시가 있다 그래요. 정자체로 쓰지 않으면 인정 안 될 수 있고 하다못해 점이 하나 들어가도 무효표 처리가 될 수 네네네.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휘갈겨 썼다는 것은 저것은 정치적으로 내가 가결은 할 수 없지만 차마 그 소극적으로 가결의 표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사람 각자마다 글씨체가 이제 필체가 다 다르긴 해도 글자 하나 쓰는데 좀 정성 들여서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썼다는 건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가결이었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조금 소란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결과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뤄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수사는 정치와 무관합니다. 수사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검찰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재현 부대변인, 일단 어떻습니까? 어제 그 부결 모습 보고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을 쭉 하는 모습 보면 민주당 입장은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래서 내심 저희도 그때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명백한 증거를 더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한다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전혀 틀린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3억 5천을 투자금 3억 5천으로 해서 2,000배 넘는 이익을 이게 탈취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죠. 자본금과 어떻게 3억 5천으로 1,000세대 되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짜집게 하신 거고 휴대폰도 말씀 비유 잘하셨지만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발을 10만 원 제값에 팔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희소성으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판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인데 휴대폰 100만 원을 10만 원으로 팔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저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내심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잘하셨다. 왜냐하면 저희도 2시간, 3시간 계속 보면 이게 뉴스 따라가기나 이슈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한동훈 장관의 저 15분간의 연설은 기존의 검찰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장관을 비판할 건 없지만은 이 사실, 새로운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구속영장의 사유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말씀드리는 게 저런 식으로 계속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 윤석열 그 임기 내도록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피력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대단히 헷갈리는 게 말이죠.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검찰의 관점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의 그 논리 구성이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단군 이래 이렇게 고객을 환수한 적이 이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얼마를 갖고 가고 그건 알아서 하고 괜히 그 연계시키지 말고 완전하게 공익은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500억을 받았다. 근데 왜 자꾸만 더 받지 않았다고 왜 나를 배임 혐의로 잡았느냐 하냐가 이재명 대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거 인정은 하는데 공익을 환수한 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유착돼 가지고 정보 미리 흘려주고 다 승인 결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성남시민이 가지고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임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아마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휴대폰 예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아주 비유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헷갈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으면 일가 있게 들리거든요. 아, 5,500이나 갖고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공익완수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단군이의 최대의 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검찰 얘기 들으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 이쪽이 엄청나게 많이 이득을 받겠으니까 이건 배임이다. 4,800억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도 아 요거는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겠다. 아마 그래서 비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표결을 통해서 일단 체포는 되지 않고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관련자들이 속속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조선일보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등과 함께 중국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시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젠 옹호하는 것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을 대질 신문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대표님, 그동안 옹호를 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거짓말을 했던 건 맞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대질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안 회장이 우리 따로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라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거부해서 결국 두 사람의 단독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검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진술을 보면 이제 더 이상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말을 진술을 바꾸지 않고 거기서 답보 상태에 있듯이 지금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만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을 일단 나머지 사람들은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시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을 포함해서 아마 큰 압박이 될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대북 송금 건과 관련돼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외하면 대충 대북 송금 사실들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인 네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고 네. 저 안부서 회장 역시도 대북 송금 사실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 하나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실 인정하면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완전히 스텝을 잘못 밟아버린 것이 뭐냐면 김성태 씨를 만나서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존댓말을 하고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사실은 네, 그런 등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태도로 갑자기 일관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화영 씨가 스텝이 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사실을 부인해야지만이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 나갈 구멍이 생길 텐데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씨랑 사진도 찍고 네. 대화도 나누고 술도 마셨는데 갑자기 대질신문에서 존댓말을 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어디까지 사실 인정해야 될지 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그 다음 스텝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과의 연관성도 우리는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김성태 씨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부터 자체가 이미 많은 스텝이 꼬여버렸고 나머지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이상 저는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 대북 송금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